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 특수전학교가 지난 3월 29일부터 총 3주에 걸쳐 저격수 자격화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주둔지 내 산악지역과 저격수 사격훈련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원샷 원킬이 가능한 전천후 저격요원 양성에 중점을 뒀는데요.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는 최정예 대체불가 저격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군 김현준 병장이 제작한 공군 픽토그램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공군 픽토그램은 항공기와 의복 등 공군과 관련된 요소들을 27개 항목 800여 개의 그림 문자로 표현한 건데요. 각 사물에 공군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낸 공군 픽토그램은 공군의 공식 블로그 공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병사들에게 다양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장관은 병사들의 봉급 추가 인상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밖에도 국방부는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과 취업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병장 봉급은 오는 2025년까지 9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병무청이 보건의료산업의 일꾼이 될 사회복무요원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지난 20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앞으로 병무청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취업과 창업 전망을 알려주고 직업 경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병무청은 이번 교육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진로 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군복지단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보안 서약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용법은 행정안내실에 비치된 QR코드를 본인 휴대전화로 스캔하고 전자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외부 인원이 부대를 방문할 때 쓰는 보안 서약서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위 시스템을 적용해 코로나19 방역과 개인정보 보호 2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지난 사골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국방개혁 2.0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은 국방개혁도 버전업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개혁 2.0은 우리 군의 장기적인 국방개혁의 청사진인데요. 국방개혁 어디까지 알고 있니? 먼저 순한 맛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4월 15일이었습니다.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추진 성과인 3년의 과정을 평가하고요. 앞으로의 과제를 수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군 개혁과 운영, 방위 사업 분야에서 주요 추진 성과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번 22선 기순 상황에 대한 대안과 보완책들도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는데요. 국방부 국실장급은 현장에 참석을 했고요. 원희철 하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 주요 지휘자와 각 부대 기관 등은 화상으로 회의를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먼저 3년차 성과를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국방개혁이 사실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은 군구조와 전력체계 발전, 3군의 균형 발전과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국방개혁 과제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 2.0을 선언했고 현 정부 임기 내 완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국방개혁 자체가 어디서 한 번에 딱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벤치마킹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국방개혁 2.0은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 미국의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해서 수립한 거라고 합니다. 국방개혁은 2005년에 노무현 정부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부시 행정부 시절 그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추진했던 그런 국방 변환이라는 걸 봄떴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기간을 좀 변경하면서 개선을 했고요. 현 정부 들어서 더 개선이 돼서 국방개혁 2.0으로 명칭이 된 겁니다. 한 단계 좀 더 업한 느낌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3년 차의 성과는 과연 어떤 건지 지난 맛에서 먼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성과를 논의했다고 했으니까 뭐가 어떻게 발전한 겁니까? 네, 먼저 군구조 개혁 분야인데요. 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용 병역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최근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일단 변화를 보면요. 2사단과 20사단, 26사단, 30사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올해는 신속 대응 사단과 산악 여단 창설이 있고요. 23사단 해체와 같은 기타 군단과 사단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의 부대 개편 계획도 일부 좀 조정할 예정인데요. 8군단의 해체 시기를 2023년 중반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뭐 부대 개편도 부대 개편이지만 첨단 전력화랑 연계를 해서 말 그대로 부대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첨단 전력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첨단 전력 전력화와 연계해서 부대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해군은 해상 초계기 대대와 해상 작전 헬기 대대 창설을 위해서 부대 개편을 진행 중이고 항공작전 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무와 기능을 정립하고 운용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해병대 이야기도 좀 궁금하고 공군도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군은 효율적인 반공 작전과 조기 경보 임무 수행을 위한 천궁포대와 탄도탄 감시대대 등의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경우에는 공지 기동형 부대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 항공단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전문성을 어떻게 보면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조직 개편도 있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국방시설본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육해공군의 대형 사업 특수시설팀을 신설하는 건데요. 합동참모대학의 국방대 전환 등도 추진되고 있고 국군복지단과 국방시설운영본부의 책임 운영기관으로의 전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조직은 이렇게 개편되고 있는데 군 운영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전과 전투 중심의 국방 인력 구조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간부 1,605명, 또 민간 인력 6,357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네. 또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해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도 6곳을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미 지난해 이제 7곳이 추가 구축이 돼 있는데요. 이걸 좀 6개를 더 추가한다는 겁니다. 네.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도 4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12% 정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자,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추가가 더 되고 인력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병사 복무 기간도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우리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그쵸. 가장 신경을 쓰고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국방부는 병사 복무 기간 단축을 오는 12월 14일까지 90일 단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축되는 게 있습니다. 장군 정원은 올해 15개 지기가 추가로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46개 지기가 감축이 됐는데요. 한편 여군 인력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군 운영면을 보면은 병영 문화에서 특별히 발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뭐 가장 네. 발전된 건 월급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월급이 지난해 대비 12.5% 증가를 했고요. 네. 현재 병장 기준 60만 8,500원입니다. 특히 각급 부대에서는 휴대전화 전면 사용으로 병영 생활 만족도가 좀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자기 개발의 기회와 비용도 늘었는데요. 원격 강좌 수강료 지원과 학점 인정 대학 확대로 병사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 다른 복지 개선점도 있는데요. 군 의료 개선으로 민간 병원의 이용도 좀 간편해졌고요. 지난해까지 의료 헬기 메디온 8대도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당히 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위 사업 개혁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간에 어떤 성과가 있었죠? 네, 일단 국방 R&D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국방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최근 개설됐습니다. 네. 국방과학연구소는 신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건데 또 방산 수출 면에서는 기술 획득 위주로 추진되던 기존의 절충 교육은 산업 협력에 더 무게를 또 두게 됩니다. 구매국을 고려한 수출 지원으로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년차 국방개혁 2.0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매운맛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방개혁 2.0의 남은 과제를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회의에서 의미 있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경계 실패가 벌어졌던 22사단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인데 지능화, 그러니까 AI 경계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지난 3월이었죠. 네. 22사단 귀순 상황 후속 조치를 위해서인데요. 네. 국방개혁 2.0에 의한 부대 개편이 해안 경계 작전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부대 정밀 진단이 있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고 국방개혁 현장 조사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밀 분석 결과 올해 초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귀순 사건에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 노후화로 과도한 오경보가 발생했다는 진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 방향으로 과학화 경계 시스템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그럼 또 구체적으로 이런 노후화 문제들에 대한 부분이 각 야전 부대에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된 거죠? 네, 일단 그동안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새나 동물 등이 포착돼도 경보가 울린다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계 업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전력화됐기 때문에 현재 최신 장비보다는 또 구형이다. 또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또 개선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능형 탐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영상 분석 서버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경계 구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면 감시병에게 경고를 보내고요. 카메라에 이동하는 물체를 포착해서 상황실에 알립니다. 그리고 계속 물체의 움직임을 탐지합니다. 말하자면 실시간으로 이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안개와 해무와 같은 이런 악천 후에도 감시가 가능하고요. 또 군 안팎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드론의 주요 시설 침입을 저지할 드론 탐지 레이더 등도 설치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언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런 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우선 올해 중에 상황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지능화 경계 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엔 22사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MOU를 체결하거나 방위사업청과 협업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도 이런 시스템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인데요. 네.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군대를 AI와 로봇으로 무장을 한다고 합니다. 유인전차 또는 장갑차 한 대가 로봇 전차 3대를 지휘하는 건데요. 인간 전투병 1명과 로봇 전투병 3개가 한 줄을 이뤄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국방부는요, AI가 탑재된 로봇 전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군 연구기관과 방산업체, 대학과 IT 업체까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다른 나라인 러시아하고 중국도 쉽게 이거를 보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우리 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그쵸.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2030년까지 러시아군의 30%를 로봇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군을 세계 최대 AI 센터로 만들라고 또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들이 미래 전장에 등장을 하면 모든 전술과 작전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AI를 활용을 하면 모든 전술과 작전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AI를 활용한 정보, 작전, 지휘 시스템과 일선 전투부대 연동이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군 병력도 재배치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군대로 재편하는 노력이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방개혁 2.0의 미래 과제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방개혁 2.0은 군의 문미나 정치적 중립,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많은 변화와 발전들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과학화와 기동화 부분도 잘 살펴서 국방개혁 2.0이 더 발전하는 국방개혁 3.0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숨 한번 돌리고 오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국방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대신해주는 요즘, 군에서는 어떤 로봇들이 활약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 메뉴는 군사 로봇입니다. 먼저 미국의 로봇 군견 빅도그입니다. 이름 그대로 개 로봇입니다. 진짜 동물처럼 네 다리로 걷는 모습 보이시죠?
웬만한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실전은 어떨까요? 보시는 건 미군에서 실제 운용되는 군견 로봇들입니다. 지상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 적진에 먼저 투입되는데요. 어려운 험지를 정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리탄이 폭발하거나 총탄이 오가는 상황을 맞으면 이렇게 납작 엎드리며 방어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꽤 똑똑한데요? 미 공군에서는 기지 방호 임무에 한몫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미 해병대입니다. 일명 말로봇, 알파독입니다. 이렇게 한 번 연료를 채우면 180kg의 짐을 싣고 24시간 동안 32km를 이동할 수 있는 튼튼한 군마인데요. 미 해병대의 보병들이 야지에서 기동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국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일명 견마 로봇. 정찰견과 말을 합친 개념인데요. 정찰과 탐지 임무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다룰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견마 로봇도 있습니다. 바퀴형 견마 로봇입니다. 소형 전차처럼 보이는데요. 고성능 감시 장비와 기관총도 탑재할 수 있어 주야간 감시 정찰이 가능하고 사격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은 50km, 병사들 대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위험한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장에서 사람을 대신할 AI 기반의 차량형 로봇들도 있습니다. 원격으로 정찰과 경계 임무를 담당하는 무인 수색 차량과 장병들과 여러 가지 작전을 함께 수행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까지 다양한 무인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역시 IT 강국답네요. 지금까지 미래 전장을 책임질 군사 로봇의 세계를 알아봤습니다. 밀리터리 카페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가평지구 전투 70주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평지구 전투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조 기자, 직접 가평으로 또 다녀왔죠? 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가평지구 전투 70주년을 맞아서 제가 직접 가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평에 가기 전에 당시 전투 지경선만 보고 흔적이 아직 남아 있을까 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현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당시 지형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격전지임을 알려주는 기념비도 현장에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자, 조 기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 가보니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육하원칙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11번째 장이죠? 네, 맞습니다. 비밀 수첩 11번째 장, 70년 전 가평지구 전투를 먼저 육하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네, 먼저 누가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군으로 구성된 영연방 27여단이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투가 진행이 됐고 가평 일대에서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는 제가 이제 물음표로 남겨놨는데 네네.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 네, 중공군을 막기 위한 방어 성격의 전투가 진행이 됐고요. 이 영연반 27여단의 임무는 국군 제6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고 보급로 차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치열했던 전투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자, 조 기자, 궁금한 게 왜 하필 가평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가평이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가평은 아군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가평은 중부정선에서 동부전선으로 이어지는 보급로 선상에 위치해서 동쪽으로는 춘천, 서쪽으로는 청평, 북쪽으로는 화천, 그리고 남쪽으로는 양평이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중공군은 이 가평을 뺏어서 서울과 춘천을 잇는 보급로를 끊으려고 했고 우리 아군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 절대적이라는 표현까지 써줬어요. 사실 또 궁금한 게 당시 전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상황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육하원 측에서 못했던 걸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평 전투에 앞서서 먼저 국군 6사단의 사창리 전투가 있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6사단은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영연방 27여단이 가평천 일대로 투입되고 4월 23일 밤 10시경 국군 6사단을 추격하던 중공군이 가평에 진입하자 3일간의 전투는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전방에 배치돼 있던 호주 대대가 뉴질랜드의 지원 포병과 전차의 화력을 중공군에게 먼저 쏟으면서 시작이 됐고 적들은 일단 후퇴를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지 3시간 뒤인 24일 새벽 1시 전차 소대가 재보급을 위해서 후방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중공군은 이를 틈타서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날이 밝은 이후에도 호주대대의 전투는 계속 이어졌고 같은 날 오후 5시 호주대대는 결국 후방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또 지금부터는 캐나다 대대의 또 활약상이 또 네.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중공군은 박격 포탄을 캐나다 대대의 진지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면과 측면으로 포위를 하는데요. 병력도 압도적으로 많고 박격포에 기관총까지 갖추고 있어서 전투는 상당히 치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몇 차례나 진지를 빼앗기고 다시 뺏기도 했는데 중대별로 이제 캐나다 대대는 중대별로 빠르게 진지를 변환하면서 역습을 벌이고 또 치열한 백병전을 통해서 끝내 진지를 사수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 당시 전쟁 상황 이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제가 공부하면서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인데 먼저는 국군이 아닌 가국적 군이 우리나라 가평에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의미가 그렇죠.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또 전쟁 양상으로 봤을 땐 상호 협조된 방어 작전으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해서 적의 전선 분할 기도를 좌절시켰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한마디로 적의 길을 확실히 꺾어놓은 전투였다. 네, 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 국군 육사단의 철수를 엄호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엄호를 받은 육사단은 무사히 양평으로 철수를 했고 또 차후 중공군의 5월 공세간의 용문산 전투에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네. 또 유엔군은 이 전투로 인해서 북한강 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는 시간적 여유까지 얻을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평지구 전투의 승리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죠.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조 기자 또 사실 가평에 가서 이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것까지 직접 살펴보고 왔죠.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일단 먼저 가평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영영망 참전 기념비와 실제 격전지에 남아있는 캐나다 전투 기념비를 보고 왔습니다. 먼저 영영망 참전 기념비는 가평지구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참전군 협회와 가평군이 함께 세운 기념비입니다. 일단 기단은 1m 그리고 비는 12m 높이의 직사각형 모습으로 상당히 크죠. 그렇죠. 네, 12m 높이의 네. 이제 그런 비가 세워져 있고 기념비 중앙에는 영영만 4개 군의 국기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기념비 안내문에는 매년 4월 마지막 주 중에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적어져 있어서 또 이 가평 사람들은 이들을 정말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원픽도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영영만 참전 기념비를 가서 저도 이렇게 기념비를 원픽으로 좀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념비보다 더 가슴에 와닿은 게 있었습니다. 기념비 옆 공원에 걸려 있는 플랜카드인데요. 참전국들의 국기와 함께 우리들의 번영은 당신들 덕분입니다라는 글귀가 또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네. 가평지구 전투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리고 참전국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그런 플랜카드를 봐서 이번 기자수첩의 픽으로 제가 꼽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가평이라고 하는 가평 전투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전투이기도 하지만 국가들마다 참전한 국가가 4개 국가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이 국가들마다 어떻게 보면 기억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좀 되게 흥미로워서 이 내용도 포함을 시켰는데 일단 호주입니다. 호주에서는 4월 24일을 가평의 날로 지정을 해서 가평 전투를 기리고 있습니다. 실제 호주 시드니 근교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황실 제3대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부대는 가평 전투를 기리기 위해 가평대대라는 또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용문대대 이제 이런 그렇죠. 것처럼 부대 애칭이 가평대대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부대 안에는 태극기와 38선 기념석까지 있는 모습을 제가 또 사진 자료로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호주에는 가평대대 이름까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전쟁기념관에서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가평지구 전투를 기억하고자 하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사진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노력들까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조 기자 마지막 비밀수첩 마지막 장이죠? 네, 오늘 내자로 말이에요. 뭡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자는 잊지 말자입니다. 자, 잊지 말자. 느낌이 바로 오네요. 네, 그렇죠.
머나먼 타국에서 달려와서 이제 목숨 바쳐 이 땅을 지켜주었던 참전국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군과 함께 우리 땅을 지켜준 영웅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번 내자를 정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내자로 말해요까지 알차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AI가 빠른 속도로 국방 분야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의 미래 전력이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세계 최고의 군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국방 매거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